자, 이것이 로스쿨 면접이다. 심화 과정 제1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화 문제 같은 경우는 공지해드린 대로 이제 기본 때 공부했었던 그 목차에 맞춰서 공부했던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것이 모두 합쳐져서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법의 기본적인 이념이라든지 그리고 또 공법 관계라든지 사법 관계, 또 형사 관계 같은 경우 그리고 윤리적 딜레마 등등의 문제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 자체가 모두 모여서 이제 출제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지해드린 대로 심화 부분에서는 좀 장문의 글들도 독해가 좀 필요할 수 있는 건데요. 우리 오늘 처음이다 보니까 가장 리딩적인 문제들 위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문제들은 모두 기출문제 자체가 윤색된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에 1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는 답안의 방법이었습니다. 이제 서술하시는 부분을 답안으로 현출시키는 것 자체가 이제 면접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일단 글을 이제 구성하실 때 여러분들 생각을 만들어내시고 상대방에 대한 근거를 만들고 근거를 반박하면서 내 주장을 정당화하는 보통 그런 거를 반합 구조라고 이야기하죠. 주장을 이야기하고 그 주장에 대한 상대방에 대한 근거를 이야기한 다음에 근거를 반박해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주장의 근거를 이야기하는 방식 이런 형식으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어쨌거나 실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답안을 만들어내고 그거를 내가 알고 있는 생각을 말로써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면접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적응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거랑 그리고 면접에서 실제적으로 교수님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전달력을 좀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문제는 1번 문제가 상당히 좀 큰 문제이기 때문에 1번 문제는 단독의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1번 문제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양가로 1번, 양가로 2번, 양가로 3번 세 개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 문제들을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아마도 이 세 가지가 별개의 문제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공통된 근거를 바탕으로 문제를 출제했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이런 거를 좀 감안하시면서 내가 실제 시험장이라면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시간을 한 10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1번 문제만 10분 정도 분석해 보시고요. 답안 구성하신 다음에 이따가 호명하시는 분들은 오늘 나와가지고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조금 만만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준비하신 대로 답변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호명하신 분 오른쪽에 계신 분 먼저 나가서 답변 시작해 볼까요? 자, 인사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험 번호 7번입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고요.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편하게 자리 잡아보시고요. 그리고 태도도 되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다리를 정확하게 딱 정자세로 놓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무릎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죠. 근데 보통 이제 구두를 어떻게 놓는지에 따라서 무릎이 꺾이거나 펴지거나 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일단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정자세를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번 문제 양가로 1번부터 간단하게 답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가로 1번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라는 명제에 관하여 저는 성공한 쿠데타라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성공한 쿠데타의 경우 국가 전복으로 그 정부 및 법 자체를 전복시켰기에 그 당시의 법률로서는 처벌이 불가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데타 이후 특별법 혹은 기타 사유로 인하여 그 책임을 묻거나 처벌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쿠데타의 경우 국가의 지속이 아니라 그 중간에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 국가가 전복되었던 사건이기에 그 이후에 들어선 정부나 사법부 혹은 기타 기관이 그에 관한 처벌을 묻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양가로 2번에 대하여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간이 되어 대다수의 보행자들이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상황에서 저는 그래도 신호를 준수할 것 같습니다. 물론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관점에서 대다수가 무단횡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를 처벌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라고도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앞에서의 평등은 불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아무리 대다수의 보행자들이 횡단보도를 무단으로 건너고 있다 한들 제가 건넌다면 제가 처벌될 수도 있으며 두 번째로 저의 개인적 양심 및 공공질서 및 질서 유지를 위하여 저는 무단횡단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운전을 하는 입장으로서 무단횡단의 경우 그것이 얼마나 큰 질서
그것이 얼마나 질서를 무분별하게 해칠 수 있는지에 대한 위험성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은 운전자뿐만 아니라 저의 위험 여부 역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무단횡단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양과로 3번에 대하여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정법과 모순되는 부도덕한 관습법이 사회 구성원 전원에 의하여 인정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관습법은 법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물론 사회 구성원 전원에 의하여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이 자체가 국민의 의견이고 관습이라는 점에서 법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구성원 대다수 혹은 전원이 동의했다고 한다고 해서 바로 관습법이 된다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한 시점에 있는 사회 구성원 전원이 인정하였다 한들 관습이라는 것은 일정한 시간 동안 지속적이고 계속해서 축적되어야 관습이 되고 그 관습이 다시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관습법으로 인정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인즉슨 양가로 3번의 경우 이 사회 구성원 전원에 의한 인정이 지속적으로 축적된 관습이 아니라면 관습법으로 인한 법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양가로 3번에서는 부도덕하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부도덕한 관습법은 법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후 사회가 변화하여 이러한 부도덕한 관습법이 일종의 관습이 되고 도덕적이라고 인정이 된다면 그러한 경우에는 관습법으로서의 법으로서 효력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지만 현 상황에서는 법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마무리됐습니까? 그럼 답변하실 때 이상입니다. 이런 형식으로 마무리해 이상입니다. 주겠습니다. 자, 3번 문제를 답변하실 때 관습법이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물론 우리 문제에도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수험생은 관습법이라고 하는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관습법의 요건으로 생각하는 게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지 간단하게 물론 정확한 정답은 없겠지만 답변해 보도록 할까요? 관습법은 저희 성문법주의인 법 체계주의에서 일종의 예외로 분류되는 불문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법원이라던가 그런 것에 명시되어 있는 법이 아니라 일종의 관습이 축적되어 온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요건으로서는 국민 대다수가 사실로서 인정을 해야 하고 그러한 사실이 일정 기간 동안 지속되고 축적되어 왔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1번하고 2번하고 3번 문제를 개별적으로 상당히 잘 파악하셨고 또 좋은 답안을 제시하셨는데 1, 2, 3번에 공통적으로 묶을 수 있는 그런 그 내용이 있다면 뭐로 설명할 수 있는지 1, 2, 3을 관통할 수 있는 이론적인 배경을 한번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 대학의 출제의도기도 한 겁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도덕과 양심이 법과 충돌할 때에 대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상황의 경우 성공한 쿠데타의 경우 그것을 처벌할 수 있는 법치 혹은 법 자체는 없을 수 있으나 양심적 혹은 도덕적인 관점에서 쿠데타라는 용납될 수도 없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처벌할지에 대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경우 역시 보행자들이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건넌다는 사실은 저의 양심과 대치되는 상황으로서 이러한 상황에서 법으로서의 처벌이 없다는 가정하에 개인의 양심에 따를지에 대한 문제인 것 같고 3번 문제 역시 오히려 부도덕한 관습법과 실정법 사이의 충돌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법과 도덕 혹은 양심 사이에 관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 문제 같이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답변하신 분이 상당히 또 날카롭고 또 간단하게 정형적인 답안의 형식으로 잘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조금만 그 답변을 좀 늦추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정확한 형식을 바탕으로 하게 되면은 다른 수험생들보다는 빨리 답변이 끝나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좀 곱씹어 가면서 하나하나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형식을 버리지 마시고 단어 하나하나를 내가 눌러가면서 이야기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1번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이 얘기는 많이들 얘기가 됐던 건데 과거에 이제 전두환 정권 시절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쿠데타였다고 볼 수 있겠죠. 최근에 있어서 또 우리는 친위 쿠데타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최근에 계엄 선포 행위를 좀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고, 물론 아직까지는 그 확정 판결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구테타는 기본적으로 형법으로 본다면 내란죄에 해당하는 거죠. 근데 구테타가 성공했다고 한다면 이미